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사요를 들어갔는데 앞에 두 강좌를 통해서 사요를 들어가기 위한 기초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사요도 이론상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사요도 사은과 다른 게 아니다는 것. 어찌 보면 사은의 에너지를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요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 얘기했고, 사은사요라는 내용이 사은뿐만 아니라 사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대종사님 표현을 말하면 구체적인 사사불공, 불공의 내용, 불공인 거예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 말하면서 불공의 내용, 불공이다 하면은 사은에 보온하는 게 불공이고 사요를 실천하는 게 불공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요 첫 번째가 자령양성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령양성은 강령. 대중사님 먼저 강령부터 사요 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령이에요. 강령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령양성은 강령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은장에서 제가 강령 조목할 때 수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강령이라면 말 그대로 이게 핵심 줄거리예요. 핵심 딱. 그래서 강령을 잡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미있게도 대종사님께서는 자령양성 이것의 핵심적인 줄거리, 그 강령은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주변부만 헤매는 거예요. 주변. 그냥 조그마한 가지들만 잡고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떻게 만져야 돼요? 코끼리를 다 만질 수 있나? 그래도 코끼리를 좀 멀리서 보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부분도 다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러듯이 이번 시간에는 자령양성은 강령을 살필 겁니다. 자, 자령양성은 사요의 첫째 대목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라 이 사요의 성격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령양성의 강령의 그 강령을 정초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기초, 우리가 주춧돌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자령양성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잘 자리를 잡아야 사은 전체가 잡혀요. 딱 이제 이게 사은을 잡힐 수 있는 토대가 딱 마련돼요. 여기서 이제 빗나가 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중요해요. 분위기를 잘 이렇게 파악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자, 전서, 그러니까 원불교 교전 39쪽, 정전, 원불교 교전의 정전 39쪽, 자령양성 강령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쪽입니다.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곤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이오라.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고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자, 이 대목을 보면 저희가 세 등분으로 이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요. 만약 두 단락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운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이와 여기서 끊어서 나머지 여기 끊고 세 단락으로 나누면 자 아까 끊은 데서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그리고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크게 2단락으로 끊을 수 있고 더 나누면 3단락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죠. 이걸 이제 편의상 이제 3단락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뭐냐면 무자력자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정의가. 대윤사님이 무자력자 얘기가 그 사은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윤사님께서 사요에서 정의를 좀 해주세요. 크게 첫 번째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린이들은 첫 번째 막 나서는 사실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려워요. 인류가 인류 진화 과정에서 사실은 뱃속에서 완벽하게 안 키우고 난 거예요. 조산. 우리는 지금 애를 낳으면 정상적으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10달 이렇게 낳으면 우리가 인간이 10달 낳으면은 참 정상적으로 잘 낳았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태어나면은 이게 조산했다고 막 말하잖아요. 좀 더 빨리 낳았다고. 근데 인류 진화상을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조산을 한 겁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게 이제 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그 개체들만 아마 존재했을 거예요. 살아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골반이 이렇게 걷는 구조에 이렇게 걷기가 편한 구조가 되면 하여간 해부학적으로 이게 골반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산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갈수록 이제 이렇게 더 걷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줄어드나 봐요. 그게. 근데 이제 걷는 것이 자유로워지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생존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발로 이렇게 보는 시점하고 이렇게 위에서 보는 이 시점은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팔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팔이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서 이게 팔로 쫙쫙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 꼭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은 게 당연히 생기죠. 그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출산의 이제 위험성이 훨씬 높아져서 인간같이 이렇게 출산이 이렇게 생존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정도의 그 문제가 봉착한 거죠. 이게. 근데 우리 참강 보세요. 일반 동물들이나 이제 그래서 그렇게 출산이 어려운 일이라도 그렇게 인간같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가네들은 보시면은 나오면은 금방 네 발로 일어나서, 그리고 못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죠. 야생에서 못 일어난다는 건 거의 생존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가네들은 처음부터 거의 성장을 시켜가지고 성장을 거의 야생에서 살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시켜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생존이 안 되게끔 이렇게 출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큐베터 같이 부모의 그 품이나 가족들의 그 보호가, 그러니까 벌써 여기 문명이 들어가죠. 인간은 생존부터 인간은 문명이 거기에 작동이 된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그게 뭐 계획을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차곡차곡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엄마 역할은 막 지대하죠. 인간의 이 변화는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마라는 그 존재에 의해서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존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정신적 작용까지 다, 그다음에 문화 전반에 이렇게
영향이 깊게 이제 미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살 수도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이렇게 가족이란 어떤 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것이 아니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여기 대인사님께 말하는 어린이는 자력이 없는 어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자신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소리죠. 근데 소는 딱 나오고 나면 엄마 좀 먹고 또 풀도 먹고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거북이요? 태어나면 바로 물로 가가지고 지 혼자 살아요. 그 헤엄도 다 물속 바닷속도 다 다니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무사님 볼 때는 자력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혼 여기 뒤 이렇게 이제 정신도 좀 흐리시고 연세가 드셔서 육체적으로도 참 당신 몸을 잘 가늠하기 어렵고 그러죠. 참 이게 이제 나이 든다면 그 과정에 들은 거 아닙니까? 많은 저희 어머니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세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단계를 딱 지나시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던 분이 자식들한테는 참 충격이죠.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네. 이제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거 이제 이 생로병사 과정에서 겪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생화해서 얼마 안을 때 생로 병 살 때 이 병 들어서 어느 기간 때는 스스로가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런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 생로 병 그때 병 들었을 때도 어느 경우에는 정말 남의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되는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 이 말씀을 보면 어릴 때 그다음에 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늙었다는 게 아니라 노혼했다는 거죠. 노혼했을 때, 그다음에 병 들었을 때는 이게 바로 무자력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들이 그런 경우는 보호해야 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에서는 여기에 타당한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대전사님께서 무자력에 대한 정의를 딱 했어요. 무자력자는 이런 분야하고 상당히 정확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게 무자력자가 누구야, 뭐야 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자력이 없는 어린이, 노혼한 늙은이,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 이거면 무자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력양성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 자력양성은 이거야.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자, 이런 무자력자 아니면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이게 자력을 양성하는데 어떻게 양성하냐? 공부심으로, 공부 삼아서, 공부심으로. 이게 자력을 공부하는 자세로 해라 이거예요. 이게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자, 이게 자력 양성은 내용이에요. 내용. 이게 실질적으로 자력 양성이란 건 이런 거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어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
사람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와 의무의 책임이 뭔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력양성이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범위가 어디까지야? 라고 범위를 더 이렇게 확정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 자력양성의 중심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무엇으로?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서 이렇게 해놓고 범위는 어디까지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 여기까지 범위를 삼아주세요. 범위를. 이렇게 이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자력자 정의, 두 번째는 자력양성의 무엇이라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자력양성의 범위, 어디까지야. 이게 자력양성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자력양성 했다고 해서 요만치 가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미쳐야 될 범위가 저까지야.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자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나중에 이 자력 없는 사람 이것을 뭐 풀어할 때 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이 법문 이렇게 그 정의 내용 안에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내용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 쭉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막 다른 걸 막 끌어와서 좋을 수 있는 건 끌어오지만 굳이 끌어오지 말고 그 안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앞에 그 자력양성을 어디까지 해라 라는 내용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대종경 선해로 영보도국 20절 여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야, 이렇게 참 이게 맞죠. 앞에 내용에 자력양성 강령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말은 좀 표현법이 달라도 납득이 돼요. 이게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하여서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이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력 없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 뒤에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여도가 범위를 이렇게까지 가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자력양성이라고 말할 때 자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법회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스스로 잘합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뜻을 너무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스스로 잘해요.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 법회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치약을 짜주면 받아서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물어보게 그만 아니에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내 거 그리고 형아 거 쓰면 되겠어요? 이제 물어보면 애들도 막 또 아무거나 막 갖다 쓰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 것을 내가 치약을 짜서 쓰고 그 다음에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그 거는 데다 놓고
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갖고 자령양 설명을 해요. 이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의 뜻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어른이 돼도 참 이렇게 뭐 집안에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가족을 형성되면 이제 집에 오면은 자기 할 일 잘 안 하잖아요. 갖고 맨날 뭐 저거 치우라고 그런 뭐 서로 집안일 좀 알아서 좀 해라고 뭐 하는 게 일이에요. 일. 그게. 서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구는 뭐 하자 누구는 뭐 하자 해놓고도 이제 안 하면은 막 잔소리하고 왜 안 치우냐 쓰레기는 안 치우냐 음식물 쓰레기는 왜 또 안 비웠냐 그런 게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 또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들은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이 자력양성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런 수상의 안목으로, 이런 수상의 근원했다는 안목으로 보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한다는 그 내용의 또 그 근원적 힘은 그런 의미에서 자력은 보통 우리가 말한 대로 이런상 성품짜리에 바탕한 자력이라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자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딱 서 있는데 계속 남하고 비교해.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났어.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좋아, 멋있어.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력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자력을 양성한 사람끼리 맨날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시기, 질투, 질투심, 서로 경쟁, 여기 자력 양성이라는 건 그런 누구하고 비교하고 또는 시기하고 그런 것에 기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무등등한다고 하죠. 비길 것이 없는 자리. 무등산할 때 그것이 그런 자리예요. 그러한 자력, 그거 이제 성품짜리를 또 달리 말하면 무등산이에요. 무등산 말할 때 비교할 것이 없는 자리. 무엇과 비교해서 그것이 더 좋니 더 나쁘니 할 것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바탕한 자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또 달리 말하면 홀로 드러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짝이 없다. 그래서 불려자 이렇게 뭔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리예요. 이게 또 한편 자력 성품을 설명할 때 불려자 짝할 것이 없는 자리. 또는 우리가 대종사님 성주에 보면 상동로 나오죠. 홀로 드러나 있는 자리. 홀로 드러나 있는데 굳이 무엇에 아니면은 자기가 존재의 근거가 없어요. 나는 그녀 아니면 못 살아. 여기서는 안 통해요. 그게 여기서는 안 통해.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상동로 한 사람들이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둘이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면 서로 결핍에 결핍에 많이 끌려요. 결핍된 부분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해요. 뒤에 삶을 우리가 안 보지 않습니까? 쫙 만나 첫눈에 반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첫눈에 딱 만나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뭐 있나요?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게 그 춘향전의 농담으로 우리가 춘향전 뒤는 어쩌셨나? 성춘향하고 이몽룡이 뒤에 잘 살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자력은 그러니까 이러한 상동로 자리, 그 천상천하 유화 독존하는 자리, 이 자리에 근원한 자력이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근거를 좀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런 쌍에 기반한 자력이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에 보면 우리가 이 자리가 온전한 자력이죠. 온전한 자력.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근원한 사람은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그 사람 아니면 내 삶에 내 삶에 기쁨이 없다든지 그 일이 아니면 내 삶에 존재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이렇게 요 자력 양성에 근원을 한다면은 있어서 좋은 거고 서로 도와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뭔가 같이 있어서 좋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 도와준 게 좋은 거지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아요. 규정되지는 않아요. 그 존재의 어떤 유무, 그 다음에 그 존재의가 잘 되고 못 되고,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안 맞아요. 이 자력 양성이 안 맞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기여를 해서 자식이 잘 돼서 좋은 것 뿐이에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나의 존재의 이 자력에는 그렇게 그것이 절대적 거기에 존재해 갖고 거기에 근거가 존재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력 양식 중요해요. 이 지점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동로, 천상천하 유화독정, 불여자, 짝이 없는 자리죠.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는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아요. 거기에 본래 의존할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일원쌍자리인데 이 일원쌍자리의 근원에서 그 자리에 근원한 자력으로 그 자리 현실에서 우리가 삶에서 씨앗도 뿌리고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자력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을 공부 삼아 이 말이 나와요. 자력을 공부 삼아. 과연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할 때 대전사님은 참 재밌어요. 자력 양성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가운데다가 공부 삼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자력 양성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력을 텍스트 삼아서 자력이라는 것을 텍스트 삼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공부 삼아서 해라는 거예요. 다른 걸 그걸 자력을 세우는 걸 공부 삼아서 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말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력을 이렇게 세우려는 것을 공부 삼아서 잘 안 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어떻게 나를 왜 저 사람이 안 도와주지, 또 왜 나를 이때 관계가 그래요. 왜 나를 섭섭하게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러지 그것을 내가 잘 풀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별로 안 해요. 이게. 그 뒤에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이게 나와요. 이게 대종사님의 정인데 사람이라면 이 길은 면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죠. 외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 우리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죠. 근데 그건 당연히 이렇게 얼굴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보면 이렇게 얼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라고 나오잖아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그러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면할 수 없는 자기와 의무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자력생활이라고 봅니다.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자력생활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생활이 의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이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 다 자식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 하나가 자력을 대종사님 워딩대로 하면 자력을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삼아라는 것이 자력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제가 애들한테 자력생활 스스로 잘해야 돼요.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너 잘할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애들 법회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려운 말 말죠. 애들 법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상당히 그쵸. 가만 안 두겠어. 저 그런 애들이 막 맞아 하고 옛날 생각 많이 나네.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자력을 공부 삼아 이게 핵심이에요. 평소의 삶이 자력이라는 그 내용을 공부 삼도록 몸에 기질화 시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해봐야 그걸 어떻게 해보지.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할 테니까 나는 안 할 때 니네들은 잘해. 이제 이런 분들이 에이씨 뭐 교수님도 안 하면서요. 이제 이래져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을 공부 삼아서 하는 이 태도. 그래서 자력을 공부 삼아 가지고 양성하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힘을, 능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그런데 이게 공부 삼는 것이 잘해도 공부 삼고 못해도 공부 삼는 거예요. 공부 삼는 거 그거예요. 이게 막 강압하고 막 강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삼는다. 우리는 잘할 때는 잘해서 하지만 못했을 때도 공부로 삼아서 그것을 그게
내 자력을 양성하는데 큰 그 도움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각자가 자기가 해야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해준다고요. 모든 삶에서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바로 자력 생활이다. 자력 생활을 안 하면 정말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패 끼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게 사은 얘기로 하면 배은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력을 양성해서 자력 공부 삼아 양성해서 해야 우리가 보은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격, 의무, 책임은 뭐다? 자력 생활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처음에 자력 양성은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종사님께서 첫 번째 자력이라고 말할 때는 권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가 애들한테는 뭐 스스로 잘하세요. 아니, 자기 일들은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미루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사회적 구조로 넘어가면 인류 문명으로 넘어가면 대종사님의 첫 번째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권리입니다. 권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권리. 남녀 권리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서 이제 남녀라는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인류가 이 권리의 문제를 해소해 갈 때 1차적으로 돌파할 것이 남녀 문제였어요. 남녀 권리의 문제였어요. 이게 안 되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대종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은 제자 줄 때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둡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성 제자들을 받아들이죠. 실제로 이제 비구니 수행자로 받아들였잖아요. 대종사님은 이제 그걸 훨씬 더 상승시키죠. 어찌 보면. 그래서 모든 뭐지요? 초기 교단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 제자들하고 남성 제자의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 권리 문제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권리가 확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권리가 없다는 것은 지배받는 겁니다. 지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먼저 이 개별 존재들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노소 선악 귀천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과 역량이 양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강화돼야 되고 고양돼야 되고. 이게 진짜 필수적인 겁니다. 자력을 키워서 권리가 확보될 때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남녀 권리 동의를 말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자력 양성해서 스스로 잘해요 이 정도 차원 얘기 아니라 문명사적 얘기가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의 권리가 다 보장될 수 있는, 그러려면 자력이 확립돼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의 권리 문제로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인간 일반의
그 문제, 인간 일반의 자력으로 이 지평을 넓히셨다고 봐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건 같은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대산종사님 그 말을 보면 자력을 인권이다. 자력은 인권이다. 자력은 권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도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력 양성은 자기 권리, 자기의 권리, 그 주체 의지, 이게 주권 의지라고 하죠. 주권 의지,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주권 의지라고 합니다. 자력 양성에는 이런 정치적인,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광해 속에 사니까 주권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권 의지를 누구한테 양도를 합니까? 이게 이런 문제, 이런 면까지도 자력 양성에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력에는요 모든 것, 의식, 사상, 이념, 신체, 건강, 정치, 경제, 모든 인간 문명의 모든 측면에서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그건데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렇게 대별을 해요. 대산용사님 본문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아마 이게 초기 교단부터 정리되어 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에는요 단순히 정신, 육신, 경제 이렇게 구분했지만 여기에는요 사회, 경제, 신체,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 구분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좁혀서 이해할 것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면 안 되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야지 않을 이유는요. 타인의 권리도, 이 말은 타인의 권리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어느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고 내 권리를 누가 침범해서 탄압할 수 없다는 말은 똑같이 타인의 권리도 그렇게 보장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을 양성하는 사회는 각자들의 있죠. 그 주체적 주권, 이게 자력을 주권으로 바꿔도 돼요.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주권은 내 주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주권도 같이 등가라고 하죠. 등가로 나는 연봉 얼마야. 너는 연봉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해.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이런 건 안 통해요. 자력 양성에는 안 통해요. 이 주권에서는. 내 가치가 중요하면 상대 가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력 양성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만일 이것을 외면하면은 그것은 나한테 고스란히 온다는 것, 되돌려 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 양성을 하는 사람이 자력 양성 이 중에서도 자력을 이렇게 주권이라고 봤을 때 이 주권을 존중하고 나도 양도하지 않아요. 내 주권을 이렇게 빛내요. 그런 사람은 타인의 주권도 존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주권들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아무리 주권을 보호해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들의 주권, 그들은 무자력자들이 돼요. 그들의 주권마저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자력을 양성하는, 자력은 단순히 내 힘이라고 하니까 나만 이렇게 하면 된 거라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대중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안 힘이 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도 보호를 주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사회 문명적으로도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게 상호 권리를 존중해서 무자력자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무자력자를 외면해요, 내가. 그러면 자신이 무자력할 때 권리 보장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방치하게 결국은 자기가 그 방치된 사회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력 양성과 무자력자 보호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자력을 양성하여 이게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이 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 무자력자를 보호해라. 이게 정말 엄청난 법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 자신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것. 자력 양성과 무자력자 보호는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양면이에요. 양면. 서로 연결돼 있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자력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력을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자력도 세우지만 그게 무자력자의 자력까지도 보호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들의 자력까지 다 보호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이 말해 너무 사회적으로 설명하지 않냐 이걸 사회주의자냐 이제 이런 말을 봤는데 제가 앞에 그래서 분명히 말했죠. 자력은 이런상 바로 의존할 것이 없는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근거한 이런상인 성품에 근거한 사람이라 보면 저는 저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여기에 근거한 수행자라면 이것보다 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왜냐하면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대종사님 표현 나오잖아요. 무자력자 보호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논리적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규범적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런상 성품자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사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사회의 이 관계 구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런상의 진리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아마 사회주의보다 더 심한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공도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공중을 위하는 삶,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